교육부가 영어 유치원에 칼을 빼들었죠. 네. 왜 뺐냐면요. 그 일부 유치원들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유치원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단 뭐 4살 정도 아이한테 영어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7살 정도의 친구가 되면은 이제 등수를 매기기 시작하죠. 그 단어를 틀리게 되면은 계속 뭔가를 주입식 교육처럼 계속 단어를 시험을 보게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 교습 행위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그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아동 발달권을 보호를 위해서 약간 영어 영유라고 하죠. 영유라고도 하고 영유아 사교육을 이제 반응 대응을 이제 대응 방안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학원법 자체를 이제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죠.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 오늘 기사를 좀 읽어보긴 할 건데 이 기사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는 목적이 아니고요. 조금 이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유치원, 네, 영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치원의 색깔을 띠지만은 영어 학원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어, 매출액의 50%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1,00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이제는 좀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 원도 있고요. 이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제가 이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온라인 수업을 하든 뭐 만나는 학생 부모님들이 그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셨고 지인분들도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다 보니까 그거를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건 먼저 한 가지는요.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나 영어 유치원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네, 호주랑 캐나다에서도 살았고 영어가 인생에 얼마만큼의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내 삶을 바꿔주는지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찍 영어를 시작해서 이렇게 자녀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거는 100%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어떤 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서 이제 자녀분들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가지를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왜 이거 막았는지. 그리고 둘째는 그럼 어떻게 이제 아이를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셋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정책이 생기고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함정 어떤 함정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왜 이렇게 좀 이거를 카메라를 켜서 이 영상을 찍었냐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사실은 7세죠, 7세. 7세 아이를 레슨을 한 적이 있었어요. 1대1 레슨을, 프라이빗 레슨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영어 유치원 과제를 봐주는 거였거든요. 과제가 많죠. 네, 과제 많아서 어머님이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분이셨는데 요거를 봐주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이와 뭔가 관계성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맡기셨고 수업은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7살 이 아이가 정말 잘했어요. 똑똑한 친구기도 했고 네,
뭐 5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세, 6세, 그리고 7세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거의 3년 차였거든요. 유치원, 영어 유치원 3년 차여서 되게 잘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막 영어로 하기도 했고 영어로 거의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알아듣는 수준이었고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아이가 수업 중간에 좀 피곤해지면 네, 피곤해지면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영어 시간에 뭐 영어로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기 싫거나 하면은 가만히 머뭇머뭇 거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날은. 그래서 제가 오늘 유치원 갔다 왔어. 오늘 태권도 갔다 왔어. 어땠어? 라는 걸 해도 가만히 이런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네,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거죠. 그때 저는 좀 알았어요. 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계속 다니긴 했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예,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는 걸 알지 않았나. 예, 때를 써도 영어는 계속 됐고 울어도 숙제는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어떤 원어민 선생님이 무서워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무서워서 영어 시간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무서우면 영어 수업도 무서운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재미가 없는 시간, 긴장해야 되는 시간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영어 유치원의 그 어린 아이들을 1대1 뭐 소그룹으로 3대1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다수의 친구들 데리고 뭔가 통제를 시켜서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려면 무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어,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굉장히 영어 유치원 플러스 한자라던가 중국어라던가 태권도, 피아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사교육을 한 번에 예, 7살 아이에게 그렇게 시키는 가정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좀 그랬어요. 예, 마음이 좀 무거웠었고, 예, 그런 아이는 좀 되게 똑똑한 아이였는데, 좀 뭔가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무조건 재밌게 수업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는 것도 당연히 수업에 대한 준비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태도에 대한 준비, 컨디션에 대한 준비, 내 수업을 오기 위해 그런 걸 준비하는 것도 숙제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어린 친구들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가정에서도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랑 영어 수업을 하는 날은 즐겁고 재밌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주 2회든 주 3회든 주 5회든 그런 거를 계속 그런 행복한 경험을 가져가면 재밌거든요, 영어가. 그러면 영어는 재밌는 시간, 영어는 다른 거는 좀 그렇지만 재밌게 웃고 하하하 웃고 재밌게 즐거운 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런 게 계속 쌓이면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마 뭐 성인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의 수업은 재밌으니까 그 과목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저 또한 그런 게 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좋다 보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다 보니까 잘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되게 감정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왜냐면 저는 이제 영어를 가리키지만 항상 심리학과, 뇌과 그리고 인지심리학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유아심리 같은 것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걸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아이처럼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뇌과학적으로. 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뭔가 말을 안 한다던가, 네, 영어가 싫어지는 친구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이 위험한 것들, 이제 유아의 친구들, 나이가 어린 아이, 뇌가 성장이 안 한 친구들,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자, 뇌는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 노트북이 하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런 노트북 사양이 좋지가 아직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유튜브 비디오 막 4K 같은 거 엄청 높은 화질을 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버벅거리고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아직 안 갔던 취학 전 아동들의 뇌는요, 글자 처리하는 인지 능력을 잘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네, 감각이랑 정서랑 운동 이런 게 뇌가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유치원에 보내면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오감으로 만지고 뛰고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에 있는 밑바닥 회로가 깔리는 시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 계속 정보를 넣고 단어를 넣고, 예, 이렇게 하면 이런 아예 뿌리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뭘 이렇게 넣어도, 예, 소화가, 예, 음식으로 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버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버티는 게 제가 말하는. 계속 이게 버티는 것도 버티고 버티고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인간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즐겁게 배워도 모자랄 시기에 이런 뭔가가, 예, 시험에 알맞는 뭔가 테스트에 알맞는 식의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쉽지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네.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컨설팅 해드리던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유튜브란 공간이 워낙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 이런 식으로 쉽지 않아요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릴 때는 좀 이런 것들을 테스트도 보고 확인도 하고 숙제도 반복하면 실력이 빨리 늘겠지.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도 생겨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근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뭔가 테스트를 보고 등수가 생기고 뭔가 맞다 틀리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던가 자신감이 안 생기던가 그런 게 생기면요. 아이들의 호기심이 줄어들어요. 네. 이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뭔가 호기심이나 질문하던가 순수하게 뭔가 여기 물어보는 것들이 적어지게 돼요. 네, 정말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 친구들은 호기심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정보를 얻거나 새롭게 깨달으면 재밌잖아요. 그 기억이 훨씬 오래 가요. 근데 이런 뭔가 등수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이게 들어오면요. 답을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줄어들긴 했겠지만 이런 과도한 숙제 같은 게 있으면요. 좀 가정에서의 관계가 좀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네.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영어를 하면은 좋죠. 집에 와서도 워크북을 또 하고 이거를 숙제를 하면서 왜 안 하니 하니 이런 식으로 뭔가 영어 잔소리가 시작되면요. 사실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의 좀 애착 관계나 감정 같은 게 쌓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숙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예. 살짝살짝씩 뭔가 이제 어 뭔가 이제 균열이 생긴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이한테 훨씬 중요한 걸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영어라는 정서를 잘 형성을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어릴 때는요, 뭔가 단어를 주입식으로 암기하든가 이런 거를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재밌게 그냥 소리로서 계속 즐거운 소리로서 이제 익히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됐을 때 단어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되죠. 예. 근데 계속 제가 재미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재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좋은 감정 하나가 5년, 10년이 갈 수가 있어요. 예. 그거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쌓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세 번째 새로운 함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함정. 이제 이런 정책은 되게 좋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태료 1,000만 원도 부과하고요. 매출액이 50%면은 상당한 과징금을 매출액 50% 상당한 거거든요. 신고 포상제 200만 원까지 올린대요. 이거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요. 아직 이 유치원에 요거를 좀 정책을 시행하려면 1년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일부 학원에서는 일부 영어 유치원에서는 뭔가 편법이나 꼼수를 쓸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학부모님들도 꼼수나 편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요. 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업식 교육을 안 하고 놀이식 교육으로 많이 한다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보내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계속 이런 식으로 도움을 좀 막 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저는 뭐 항상 예, 아이들을 만날 때, 학생들을 만날 때 항상 지키는 원칙이 재미와 그리고 속도에 맞춘다예요, 속도에. 예, 그리고 학생분들한테도 영어 공부라는 말 대신에 영어 연습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재미라고 하면은 영어를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 된 보드게임 같은 걸 하고요. 이 보드게임에는 영어 인스트럭션 설명서 같은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플레이하면서도 영어로 가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밌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에 관련된 단어를 배우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rabbit, raccoon 이런 걸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차라던가 아니면 뭐 우주에 관련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쪽 관련되는 것들을 계속 수업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다 채우지는 않겠죠. 교재가 있고 그 외에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계속 넣어주는 거죠. 네. 근데 잘 보세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는요, 당연히 소그룹에서 더 성장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네. 한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한 시간의 시간을 세 명이서 배분한다고 생각하면 20분씩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반에 10명이 넘어가면은 한 시간당 한 명씩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이제 해결책들이 있겠죠.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방법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그때 그 아이의 속도와 흥미를 기반으로 해서 재밌게 수업을 구성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아이의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은 당연히 소수그룹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1대1 수업이 제일 좋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모든 아이에게 또 이게 맞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 영어 유치원 보는데 영어 유치원 보면은 뭐 1, 2년 보면 저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가 있대. 네, 원어민처럼 말 못합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한국은 영어 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을 제가 전향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프리토킹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그 프리토킹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국에서는 근데 그 프리토킹이라는 게 너무 레벨 차이가 크죠. 네. 대학교 수준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프리토킹인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유치원 레벨의 프리토킹인지, 네. 아니면 어떤 것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물건을 정도에 팔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인지. 어차피 영어는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토킹 되는데 끝 이게 아니잖아요. 영어란 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한국은 영어를 쓰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토킹 이 정도 내가 원하는 프리토킹 레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토킹을 하더라도 어떤 레벨 정도까지 프리토킹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들,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영어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아니면 뭐 영어 유치원이라던가, 예, 그런 영어 유치원이겠죠. 지금 주제는 영어 유치원이니까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뭐 고민거리 같은 거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성공사를 좋았던 경험들,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서 영어 유치원에서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았어요, 그런 팁들을 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왜냐면 다른 어머님들도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보냈는데 되게 좋았다. 영어 유치원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칼을 빼든 거지, 영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나름대로의 되게 좋게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아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구성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에다가. 예,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는 얘기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는 건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한테 좀 맞는 영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활용하셔가지고 그쪽에 제가 6월 달에는 컨설팅 3분 정도만 무료로 진행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원래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는 뭐 테스트부터 학부모님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는 건데, 3분 정도 제가 무료로 진행해 주려고 하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그쪽에 구글 폼 하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